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때론 아프게, 때론 불꽃같이 내 생애 단 한 번입니다. 지은이는 장영희, 발행은 샘터입니다. 이 책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장영희 교수님이 처음으로 쓴 우리말 수필집입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긍정적 삶과 희망을 보여주었던 그녀가 월간 샘터에 연재하면서 이미 수많은 독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글들과 새로운 글들을 묶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희망, 신뢰를 주요 테마로 생활 곳곳에서 마주치는 편린들을 통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갓난아기 때 소아마비를 앓은 후 줄고 목발에 의지해왔지만 그의 글 속에서 장애인이라는 열등의식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장난치기 좋아하고 틈만 나면 공상에 빠지는 천진난만한 소녀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는 정의로움과 작은 것들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참된 마음이 깨끗하게 투영되어 있는데요. 가난한 할머니를 도와준 제자에게 과감히 A뿔을 준 이야기, 부모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에 대한 존경, 장애인으로서 겪은 남다른 체험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사회 편견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까지 모두 특유의 유머와 이트로 승화시켜 다채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간마다 눈물과 웃음이 묻어 있는데요. 이는 그녀만이 갖는 문학적 재능과 여유, 그녀의 글이 가진 독특한 색깔이자 아름다움입니다. 견디기 힘든 아픔들을 건강하고 당당하게 전환시킬 줄 아는 삶의 자세에서 독자들은 부족함이 또 다른 희망을 낳는 디딤돌이 됨을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아프게 짝사랑하라. 신학기가 시작되어 캠퍼스는 다시 북적대고 활기에 넘친다. 생기에 넘쳐 빛나는 얼굴들, 희망과 기쁨에 찬 화사한 미소들, 단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해 보이는 젊은이들을 보며 나는 다시 봄이 왔음을 실감한다. 어김없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속절없이 세월은 흐르고 나는 어느덧 그들의 젊음이 불어온 나이가 되었음을 깨닫는다.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인생 행로에 있어 청춘을 마지막에, 즉 60대 뒤쯤에 붙이면 인간은 가장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육체가 가장 아름답고 왕성한 힘을 발휘하는 청춘에는 미래에 대한 방향 설정과 불확신으로 고뇌하고 방황하며 어설프게 지내고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깊은 맛을 알게 될 때는 이미 몸과 마음이 시들 대로 시들어 참된 인생을 즐길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인생의 깊은 맛을 아는 청춘, 삶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지고 초연하고 담담하게 회심의 미소를 짓는 청춘. 어쩐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삶에 대한 끝없는 물음표를 들고 방황하며 탐색하는 모습이 있어 아름다운 시기가 청춘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에
더욱 극적이고 신비스러운 시기가 청춘이기 때문이다. 영작문을 가르칠 때 나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영어로 일기를 쓰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걷어서 점검한다. 자유로운 주제로 편하게 쓰는 글이라 그런지 학생들의 문장은 영문 보고서의 자기적이고 현학적인 문체보다 훨씬 더 유려하고 자연스럽다. 내가 학생들로 하여금 일기를 쓰게 하는 데는 조금이라도 영어를 더 많이 쓰게 하려는 교육적인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순전히 이기적인 목적도 있다. 한 학기 동안 눈을 마주치는 나의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생활을 하는가를 알고 싶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청춘을 대리 경험하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읽은 것을 전제로 하는데도 학생들은 아주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하고 일기 대신 편지로 직접 내게 상담을 구하기도 한다. 그들의 일기는 대부분 몇 가지 주제, 공부에 대한 어려움, 전공에 대한 회의, 동아리 생활, 가정 생활, 그리고 물론 사랑 이야기 들러 겹쳐진다. 그 중에서도 자주 대하는 것은 짝사랑에 대한 고뇌와 슬픔 또는 좌절감이다. 남보다 잘생기거나 예쁘지 못해서, 키가 작아서, 집안이 가난해서,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누군가를 짝사랑하면서 괴로워하거나 지독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해준들 위로가 되겠는가마는 내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슬픔에 취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짝사랑이야말로 젊음의 특권, 아니 의무라는 사실을 말이다. 나도 그 나이에는 짝사랑하면서 슬퍼하고 깨어진 꿈에 좌절하면서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번민은 모조리 내 가슴 속에 쌓아놓은 듯 눈물까지 떨구어 가며 일기장에 괴로운 속마음을 토로하곤 했었다. 그러나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 하루하루를 그저 버릇처럼 살아가는 지금 그 괴로운 짝사랑들은 가슴 저리는 그리움으로 다가온다. 어느덧 불혹의 나이를 넘긴 나,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롭게 삶에 대한 포용력을 가지고 조금은 호기를 부릴 수도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렇지만 불호, 보고 듣는 것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함, 이란 말은 따지고 보면 슬픈 말이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격하지 않고 슬픈 것을 보고 눈물 흘리지 않고 불의를 보고도 노하지 않으며 귀중한 것을 보고도 탐내지 않는 삶은 허망한 것이리라. 그것은 즉 이제는 치열한 삶의 무대에서 내려와 그저 삶을 관주하는 구경꾼으로 자리바꿈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아니 어쩌면 불혹이란 일종의 두려움, 삶의 한가운데로 다시 뛰어들 용기가 없는 데에 대한 슬픈 자기 방어를 말하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짝사랑이란 삶에 대한 강렬한 참여의 한 형태이다. 충만한 삶에는 뚜렷한 참여의식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환희뿐만 아니라 고통 역시 수반하게 마련이다. 우리 삶에 있어서의 다른 모든 일들처럼 사랑도 연습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짝사랑이야말로 성숙의 첩경이고 사랑 연습의 으뜸이다. 학문의 길도 어쩌면 외롭고 고달픈 짝사랑의 길이다.
안타깝게 두드리며 파헤쳐도 대답 없는 벽 앞에서 끝없는 좌절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만이 마침내 그 벽을 허물고 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된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여 당당하고 열정적으로 짝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고 신을 사랑하고 학문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저 푸른 나무 저 높은 하늘을 사랑하고 그대들이 몸담고 있는 일상을 열렬히 사랑하라. 사랑에 익숙지 않은 옹색한 마음이나 사랑에 통달한 게으른 마음들을 마음껏 비우고 동정하며 열심히 사랑하라. 눈앞에 보이는 보상에 연연하여 남의 눈에 들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사랑의 거지가 되지 말라. 창밖의 젊은이들을 보며 나도 다시 한번 다짐한다. 부록의 편안함보다는 여전히 짝사랑의 고뇌를 택하리라고. 내가 매일 대하는 저 아름다운 청춘들을 한껏 질투하며 나의 삶을, 나의 학문을, 나의 학생들을 더욱더 열심히 혼신을 다해 짝사랑하리라. 언젠가 먼 훗날 나의 삶이 사그라질 때 짝사랑에 대해 허망함을 느끼게 된다면 미국 소설가 잭 런던과 같이 말하리라. 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재가 되겠다고. 그 말에는 무덤덤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찬란한 성광 속에서 사랑의 불꽃을 한껏 태우는 삶이 더 나으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엄마의 눈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때 가져온 진보다리가 차에 페일 미루다 보니 그대로 다락방에 방치되어 있었다. 어제는 불가피하게 미국 대학에서 썼던 자료들을 꺼내야 할 일이 있어 10년 묵은 짐을 정리하는데 달아 한 구석에 영희짐이라고 커다랗게 매직펜으로 쓰여진 상자가 눈에 띄었다. 내가 유학 간 사이에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어머니가 내가 쓰던 물건들을 정리해 놓아둔 상자였다. 고등학교나 대학 때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편지, 노트, 시험지 등등 태고적 물건들 가운데 아주 낡은 와이셔츠가 하나가 끼어 있었다. 열어보니 신기하게도 초등학교 다니던 때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이 어렸을 때 생명보다 더 아낀다고 생각했던 보물 상자였다. 동생들과 싸워가면서 모았던 예쁜 구슬병, 이런저런 상장들, 내가 좋아했던 만화가 어미자, 박기준, 김종래 씨들의 만화를 흉내낸 그린 그림들, 그리고 맨 바닥에는 3학년 7반 47번 장영이라고 쓰여진 일기장이 있었다. 호기심에 일기장을 대충 훑어보았다. 초등학교 3학년생이 있었다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꽤 세련된 필체로 오히려 지금 나는 악필로 소문나 있다. 동생 태어난 날. 아, 또 딸이다. M&M 초콜릿 전쟁.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애 등 재미있는 제목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짐 푸는 것을 잠깐 접어두고 본격적으로 일기를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작고 어둡던 다락방이
갑자기 10살짜리 소녀의 꿈과 희망으로 환해지는 것 같았다. 일기는 매번 이제는 동생과 사이좋게 놀아야지, 다음번엔 벼락 공부를 하지 말아야지 등 해야지라고 결의로 끝나고 있었다. 결의는 곧 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순진무구함이 재미있어 계속 일기를 넘기는데 문득 12월 15일자에 엄마의 눈물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연탄재 부수는 소리에 잠이 깼다. 살짝 문을 열고 보니 밤새 눈이 왔고 엄마가 연탄재를 바켓에 담고 계셨다.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집 연탄재가 남아나지 않겠다. 학교 갈 때 엄마가 학교까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깔아놓은 연탄재 때문에 흰 눈 위에 갈색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 위로 걸으니 별로 미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올 때는 내리막길인데다 눈이 얼어붙는 바람에 너무 미끄러워 엄마가 나를 업고 와야 했다. 내가 너무 무거웠는지 집에 닿았을 때 엄마는 숨을 헐떡거리고 이마에는 땀이 송송 나 있었다. 추운 겨울에 땀 흘리는 사람, 바로 우리 엄마다. 그런데 나는 문득 엄마의 이마에 흐르는 그 땀이 눈물같이 보인다고 생각했다. 나를 업고 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셨을까? 아니면 또 나 죽으면 넌 어떡하니 생각하시면서 우셨을까? 엄마 20년만 기다려요. 소아마비는 누워 떡 먹기로 고치는 훌륭한 의사 되어 내가 엄마 업어줄게요. 일기를 보면서 입에는 미소가, 눈에는 눈물이 돌았다. 꿈을 이루는데 누워 떡 먹기라는 표현을 쓰는 10살짜리 어린아이의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재미있어 웃음이 났고, 학교에 가기 위해 모녀가 매일매일 싸워야 했던 그 용맹스러운 투쟁이 새삼 생각나 눈물이 났다. 돌이켜보면 학창시절 내게 학교에 간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간다의 문제였다. 우리 집은 항상 내가 다니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여 학교에서 고작 이 300m 정도의 거리였지만 그것도 내게는 버거운 거리였다. 게다가 비나 눈이라도 오는 날은 학교에 가는 일이 그야말로 필사적인 투쟁이었다. 아침마다 우리 6 형제는 제각각 하루의 시작을 위해 대전쟁을 치렀는데 어머니는 항상 내 차지였다. 다리 혈액순환이 잘 되라고 두꺼운 솜을 넣어 직접 지으신 바지를 아랫목에 넣어 따뜻하게 데워 입히시는 일부터 시작하여 세수, 아침 식사, 그리고 보조기를 신기시는 일까지 그야말로 완전 무장을 하고 나서 우리 모녀는 또 학교 가기 전투를 개시하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는 나를 업어서 데려다 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2시간에 한 번씩 학교에 오셔야 했다. 그때 일종의 신경성 요노증 같은 것이 있었던지 어머니가 오시면 가고 싶지 않던 화장실도 어머니가 일단 가시기만 하면 갑자기 급해지는 것이었다. 때문에 어머니는 항상 노심초사, 틈만 나면 학교로 뛰어오시곤 했다. 어머니와 내가 함께 걸을 때면 아이들이 쫓아다니며 놀리거나 내 걸음을 흉내내곤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는 이미
철이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 적어도 겉으로는 그것을 무시할 수 있었다. 오히려 일부러 보족이 구둣발 소리를 크게 내며 앞만 보고 걷곤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쉽사리 익숙해지지 못하셨다. 아이들이 따라올 때마다 마치 뒤에서 누가 총이라도 겨누고 있는 듯 잔뜩 긴장한 채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걸으시다가 어느 순간 획 돌아서서 날카롭게 그만두지 못해? 얘가 너한테 밥을 달라던 옷을 달라던 하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언제나 조신하고 말없는 어머니였지만 기동력 없는 딸이 이 세상에 발붙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숨 바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 억척스러운 전사였다. 눈이 오면 눈 위에 연탄재를 깔고 비가 오면 한 손으로는 딸을 받쳐 업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든 채 딸의 길과 방패가 되는 어머니의 하루하루는 슬프고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다. 그뿐인가 걸핏하면 수술을 하고 두세 달씩 있어야 했던 병원 생활. 상급 학교에 갈 때마다 장애를 이유로 입학시험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던 학교들. 나 잘할 수 있다고 제발 한 자리 끼어달라고 애원해도 자꾸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세상에 그래도 악착같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내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었고 그것은 이 세상의 슬픔은 눈물로 정복될 수 없다는 말없는 가르침이었지만 가슴속으로 흐르던 엄마의 눈물은 10살짜리 딸조차도 놓칠 수 없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어디선가 본 책의 제목이다. 오늘도 어디에선가 걷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자식을 업고 눈물 같은 땀을 흘리며 끝없이 층계를 올라가는 어머니.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며 깊이 한숨 짓는 어머니. 정상이 아닌 자식의 손을 잡고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따갑게 느끼며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걷는 어머니. 이 용감하고 인내심 많고 씩씩하고 하느님 같은 어머니들의 외로운 투쟁에 사랑과 응원을 보내며 보잘것없는 이 글을 나의 어머니와 그들에게 바친다. 못 줄 이유. 나는 아주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고 대학도 가톨릭 계통을 나왔다. 대학교 다닐 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외국인 신부님이셨고 그분들은 신앙인으로서 또는 스승으로서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분들을 제대로 본받지 못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바로 코앞에 있는 인간들 생각에 급급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이다.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는 그저 나 편리한 대로 살다가 아쉬울 때만 하느님을 찾는 참으로 한심한 신자이다.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괘씸하실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쟤는 원래 그런 애련이 인간들을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 별종도 나오는군. 내가 저렇게 만들었으니 할 수 없지 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도 별로 느끼지 않는다.
그런 나도 가능하면 주일 미사는 꼭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첫째, 지은 죄가 워낙 많은데 주일 미사까지 빠지면 혹시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질까봐 깨름칙해서이고, 둘째,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꽁지 빠진 닭처럼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겨우 주일 미사 때나 한번 어머니와 동생 식구들을 마주하는 셈인데 그 기회마저 놓치기 못하고, 셋째, 성경은 문학의 뿌리이고 특히 영문학 공부하는 사람에게 성경 공부는 필수 조건인데 혼자 앉아 성경 읽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 미사 때 짧게 읽는 성경이나마 큰 공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당에 가면 잠시나마 나를 한번 돌이켜보고 일주일간 뒤죽박죽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된다. 지난 주일에는 식구들과 시간이 안 맞아 혼자 저녁 7시 미사에 갔다. 그런데 신부님이 그날의 성경 구절을 나눔의 메시지와 연관시켜 강론하시다가 갑자기 무엇이든 좋으니 옆 사람과 나누어 보라고 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가방이나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서로 나눌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다. 봉헌금만 가지고 달랑 맨몸으로 갔던 나는 당황했다.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봐도 차키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차키를 준다. 아, 말도 안 되지. 그럼 뭐가 좋을까? 궁여지책으로 내 몸뚱이에 걸친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목에 맨 스카프, 100% 실크이니 아마 2, 3만 원은 할 걸. 귀걸이로 말하자면 금 아닌가. 금 한 돈쯤 된다 쳐도 5만 원은 할 것이다. 목걸이는 아마 그보다 더 비싸겠지. 대충 6, 7만 원. 평상시 숫자라면 백지에 가깝도록 무능한 나의 두뇌가 못 줄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놀랍게도 성광처럼 빠른 속도로 내가 지닌 물건들의 가격을 계산하고 있었다. 내 새끼손가락에 끼워진 실반지, 이것을 가격으로야 얼마 나가지 않겠지만 학생들이 해준 선물이다. 못 주지. 못 주고 말고. 그럼 제끼, 낡긴 했어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고 이맘때쯤이면 교복처럼 입는 옷이니 그것도 줄 수 없다. 그럼 거기에 꽂힌 브로치, 하지만 세트로 된 것이라 하나를 줘버리면 나머지는 짝짝이가 될 터라 그것도 못 주겠고, 옆에 앉으신 할머니는 이미 무엇인가를 내게 내밀고 있었다. 어쩌나 어쩔 거나. 그런데 무심히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아, 다행히, 너무나도 다행히 며칠 전 음식점에서 입가심으로 준 박하사탕 하나가 집혔다. 원래 박하사탕을 싫어하기 때문에 먹지 않고 그나마 버리는 수고가 아까워 그냥 넣어두었던 물건이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는 내게 필요 없는 물건, 아니 오히려 주워버려서 속 시원한 물건을 발견하게 해주신 데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며 사탕을 할머니께 내밀었다. 할머니도 무엇인가를 내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것은 아주 조그맣고 예쁜 병에 든 구심이라는 심정약이었다. 신부님은 작은 물건이라도 옆 사람과 나누는 기쁨이 어떠냐고 물었다. 과연 사람들의 얼굴들이 환한 미소로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미소를 담을 수 없었다. 나는 항상 내가 신심은 좀 부족해도 그런대로 하느님의 뜻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선하고 올곧게 살아간다고 믿었다. 아니, 어떤 때는 오히려 선하기 때문에 손해보며 산다고 억울하게 생각한 적도 있다. 그런데 그건 순전히 구차한 자기 합리화였다. 옆에 앉은 할머니의 행색이 옹색해 보여서 날씨가 추운데 할머니 재킷이 내 겉보다 얇아 보여서 구심을 내어놓는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등 줄 이유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는데도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못 줄 이유를 찾은 것은 아마도 이제껏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다져온 나의 마음가짐 탓일 것이다.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를 용서해야 할 이유보다는 용서하지 못할 이유를 먼저 찾고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그를 좋아해야 할 이유보다는 좋아하지 못할 이유를 먼저 찾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건 채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이유보다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먼저 찾지는 않았는지 나는 구심병을 손에 꼭 쥐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 주님, 제 육체 속의 심장은 멀쩡히 뛰고 있지만 제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제 마음을 고쳐주소서. 저에게 구심의 은총을 베푸시어 희고 깨끗한 마음을 주소서. 이해의 계절. 사랑이 이으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의 슬픈 영혼은 이제 지치고 피곤합니다. 헤어집시다. 정열의 시간이 우리를 잊기 전에 수그린 당신 이마에 입맞춤과 눈물을 남기고 이 시는 이번 학기에 내가 가르치는 시인 W.B. 예이츠가 쓴 낙엽이라는 시의 귀결 부분이다. 수많은 시인들이 가을에 대해 썼지만 대부분 예이츠와 같이 이별, 우수, 이루지 못한 꿈, 죽음 등의 어두운 주제와 연결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가을은 이처럼 슬프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계절이다. 그 어떤 화려하고 찬란한 색깔의 꽃이 가을 들판에서 남몰래 피었다지는 작은 들국화에 깊고 은은한 아름다움에 비길 수 있을까? 생명력 넘치는 짙푸른 실록이 아무리 아름다운들 서서히 죽어가는 잎들이 이루는 단풍의 신비한 색의 조화를 쫓아갈 수 있을까?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성숙의 결정이다라는 키치의 말처럼 성숙은 어차피 아픔과 죽음을 수반하게 마련인지도 모른다. 가을에 관한 말 중 내게 가장 인상 깊은 말은 미국의 저널리스트 헬 볼랜드가 어느 수필에 쓴 가을은 이해를 위한 계절이다 라는 글귀이다. 그 수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지만 가을이 되면 을에 생각나는 구절 중 하나이다. 어째서 가을을 이해의 계절이라 했을까? 계절의 순환을 인생에 비유한다면 봄은 새로움에 대한 설렘과 희망의 시간이요. 여름은 삶에 한껏 부대끼며 죽도록 사랑하고 미워하며 지내는 치열한 대결의 시기이고
가을은 지나간 나날을 뒤돌아보고 반추하며 드디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기라는 뜻일까? 삶의 풍요로움과 가치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고통과 뼈아픈 고뇌 속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뜻일까? 아니면 언제나 바로 눈앞의 길 모퉁이에서 자취를 감춰버리는 삶을 좇다 지쳐 넘어져 결국 혼자 남는 허무함과 외로움을 이해한다는 뜻일까? 문득 내다본 창밖의 파란 하늘 모서리와 노란 화관을 쓰기 시작한 은행나무가 가을이 바로 그 이해의 계절이 어느새 바로 곁에 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화창하기 짝이 없는 초가을날, 오늘은 바로 나의 43번째 생일이기도 하다. 힘겨웠지만 아름다웠던 내 삶의 봄과 여름을 보내고 이제는 사랑이 이유는 이별의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이별, 내 스스로 떠나는 이별, 추억과의 이별, 아름다움과의 이별, 가능성과의 이별, 희망과의 이별. 그러고 보니 어쩌면 이의 계절은 이별에 관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별의 불가피성과 아픔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시기라는 뜻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슬프지만 편안한 이별을 준비하기보다는 아프지만 화려한 만남이 그리운 철부지이다. 의연하게 큰 마음으로 이별을 이해하기보다는 여전히 가슴 졸이는 기대와 실망의 하루에도 몇 번씩 울고 웃고 터무니없이 미세한 자극에도 무섭고 힘든 감정의 소용돌이를 타는 어리석은 나다. 이유는 사랑에 가슴 아파하고 뒤돌아서기보다는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을 꿈꾸는 바보 같은 나다. 누군가 예의치처럼 헤어집시다. 정렬의 시간이 우리를 잊기 전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가지 말라고 붙잡고 늘어지고 싶은 치사한 나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이별의 계절 가을을 이해 못하고 지금도 저 찬란하고 투명한 가을 햇빛 속에 반짝이는 코스모스의 유혹을 못 이겨 불현듯 책상에 쌓인 일거리를 뒤에 두고 답답한 연구실을 뛰쳐나가고 싶은,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나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때론 아프게 때론 불꽃같이 내 생에 단 한 번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